일본 괴담 실화 이야기입니다. 문화인류학 강의를 하러 온 선배들에게 들은 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부지방 어느 대학 민속학 연구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씌인 악령에 관해 조사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연구팀에서 8명의 학생이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각각 담당을 하여 결정하게 됐죠. A는 이번이 첫 현지 조사였기 때문에 악령 중 가장 유명한 견신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그걸 말렸어요. 견신은 아직 A 자네가 맡기에는 이르네. 무서운 존재거든. B군과 C군이 맡아주지 않겠나? A 자네는 여우귀신 쪽으로 가게나. 그리하여 A는 D와 함께 여우귀신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악령을 조사하게 되었고 선배인 B와 C가 견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는 녹음용 테이프 같은 취재 도구를 가득 준비해 D와 함께 키타칸토의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무렵은 가을이고 태풍 예보가 나온 터라 여기저기 농가에서는 태풍을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바로 그 집, 악령 들린 집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 있어 이상했다고 합니다. 여우 들린 집에서 친절하게 A 일행을 맞이해 훌륭한 다다미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큰 주인님으로 불리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A는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우 귀신이라는 것은 손을 타고 넘을 정도의 작은 여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던 와중 갑자기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저봐, 여우 귀신이 나왔군.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통풍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A와 D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우 들린 집은 교수님도 신세를 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사와 방을 그냥 내어주었다고 하네요. 밤이 깊어져 녹음도 끝날 무렵 A는 태풍이 걱정되어 큰 주인님께 괜찮을지 여쭈었다고 합니다. 큰 주인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집을 피해서 지나갈 테니 말이야. 이튿날 아침 돌아오는 길에는 태풍 흔적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지만 여우 들린 집에는 나뭇잎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교수님과 다른 멤버들 앞에서 녹음해온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녹음한 큰 주인님 목소리는 안 들리고 기묘한 소리만 잡힐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봐. 교수님 말에 A는 녹음 테이프를 감았다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때 여자 선배가 멈춰!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 그건 빙의했을 때 나는 소리다. 그 선배는 민속학과 더불어 정통극인 노삼을 연구하고 있었고 노에서 노래하는 빙의와 소리가 테이프에서 나는 소리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연시석해 있었지만 교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감이지만 이건 묻어두도록 하세. 그 후 A와 D는 적어온 기록을 정리하기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견신을 조사하러 간 팀도 있었습니다. B와 C는 견신 들린 집에 찾아갔지만 가는 도중 신이 나 있던 B가 갑작스레 그만두자느니 돌아가자느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죽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요. C는 B를 열심히 설득해 견신 들린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훌륭한 분위기의 노인이 두 사람을 맞이해 여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B는 얼굴을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어서 C는 무척 곤란했습니다. 허나 노인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요. 이윽고 준비된 다다미 방 안에 안내가 되고 두 사람을 일찍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이 절대 오지 않더랍니다. 밤이 꽤 깊어질 무렵 복도로 난 미닫이 문에서 바스락바스락 무수한 동물이 모여드는 그런 기척들이 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처럼 미닫이 문이 잇따라 찢기더니 쥐 같은 것이 끝도 없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C는 정신없이 눈을 꽉 감고 있었지만 문득 B가 신경 쓰여 눈을 떴습니다. B는 멍하니 텅 빈 눈을 한 채 멍을 때리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미닫이도 이부자리도 다다미도 난장판이 된 방에서 B와 C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견신 들린 집의 젊은 며느리가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고 부르러 왔습니다. 방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C가 횡설수설해하며 설명을 하자 젊은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 계실 때는 자주 그러거든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다다미 방으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돌아갈 채비를 마치고 인사를 올리자 노인은 아무래도 여러분은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도시로 돌아오자 이미 밤이었고 그대로 B와 C는 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학에 나온 C에게 B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쌓이는 심장 발작. B의 장례식이 끝난 뒤 C는 연구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견신 때문이야. 그 녀석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간 바람에. 그 후 C는 박사과정을 밟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의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벌써 1년이 넘도록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견신을요, 제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컨텐츠 때. 이 견신이 굉장히 악한 요괴거든요. 진짜로 견신이 그거였잖아. 그 막 강아지 막 저주 그거 해갖고 막 목만 내밀어 놓고 막 거지 같은 짓 하는 거. 눈만 부릅뜨고 심장마비가 얼마네. 이거 내용이 나 읽어주면서 그때 내가 한 컨텐츠가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생각이 나네. 악신이었잖아, 악신. 그 견신한테 2명이 저주를 당했다니 안 죽을 수가 없긴 했겠다. 굉장히 저질스럽고 악랄하고 거지 같습니다. 그 견신을 만들 때 살아있는 강아지를 목만 빼놓고 굶겨요. 먹을 거를 앞에 놔두고. 어릴 적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 해도 하나 사주질 않으셨고, 옷은 주변 이웃집에게 물려받은 걸 받아다 입었고, 간식이라곤 얼음 사탕 1개밖에 없었습니다. 의무교육은 제대로 받았지만 필기구나 교과서는 다 물려받은 것이었고, 태어나서 내내 물려받은 물건만 써왔기 때문에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싫은 게 있었고, 물려받은 책상이었습니다. 그 책상은 물려받은 물건인데도 아직 새 것처럼 윤이 반짝반짝 났고, 서랍을 열면 나무 냄새가 훅 풍겨와 나는 그 향기 맡는 걸 즐기고는 했습니다. 처음 그 책상을 받고 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한가할 때면 분수에 맞지 않게 거기 앉아 책을 읽는 게 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는데 오른쪽 다리에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책을 읽고 있던 와중이었기에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리를 조금 빼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할 뿐. 그러나 잠시 뒤 또 서늘한 것이 다리에 닿았고, 기분 나빠서 나는 오른발로 서늘한 곳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고, 시선은 책에 꽂혀 있었지만 뭐지? 알 수가 없었고, 가는 실 같은 게 수도 없이 느껴진다는 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는 내 발에 뭐가 닿고 있는지 알아차려버렸습니다. 살그머니 몸을 숙여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고 거기에는 창백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내 발끝은 사내아이의 머리에 닿고 있었고 나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책상 아래에 사내아이를 향하고 있었고 사내아이 역시 미동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는 엉금엉금 방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금방 본 걸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믿어주질 않았고 만약 믿어주더라도 우리 집에 책상 살 돈은 없으니 바꿔줄 리도 없었고 결국 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노라면 종종 다리에 서늘한 것이 닿을 때가 있었지만 책상 아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아이와 마주칠까 무서웠으니까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보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속여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나는 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은 누구한테 받아왔냐고. 어머니는 조금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더니 그 책상은 옆집에서 받아온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와 동갑으로 함께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그 친구는 강에 떨어져 죽었고 머리가 좋았던 그 친구는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며 앞으로 시작될 학교 생활을 두근대며 기다린 게 아니었을까?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책상 아래에 있는 친구는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루지 못한 꿈만큼 내내 더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었고 그 후로 내 다리도 만지고는 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만질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 여겼고 그 격려 덕분인지 나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서는 야구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나도 끼고 싶었지만 야구 배트나 글러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졸랐고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또다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신경 쓰지는 않았고 이제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다른 아이들 팀에 끼어 신나게 야구를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 글러브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 땡땡땡 글러브 아니야? 이 땡땡땡은 학교 야구부에서 뛰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주전으로 뛸 정도로 재능이 있었고 하지만 얼마 전 죽은 터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그 강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쓰는 이 글러브가 그 친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게. 그때 문득 생각을 했어요. 먼저 죽어있던 친구와 두 사람 모두 일찍 죽은 데다 사인도 죽은 장소도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품을 내가 쓰고 있다. 이런 우연이 있는 걸까? 몇 개월 뒤 나는 다시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금 기다려라. 2주 뒤 아버지는 게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물려받은 물건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받기 얼마 전 근처 강에서 중학생이 빠져 죽었다는 기사가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날 밤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몇 년간 나는 그게 죽은 친구가 나를 격려해준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필사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상 아래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인, 그리고 항상 나한테 물건이 생기고 나면 강에 죽은 친구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 이거 소름 돋는데 집이 가난하잖아요. 설마 했거든? 집이 가난해서 못 사줘. 저런 것들을 못 사주니까 아버지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버지가 저 아이들 거를 빼앗기 위해 저 아이들을 강에 빠뜨리고 그 물건들을 갖고 와서 아들한테 구했다고 준 것 같아. 왜냐면 강에서 떨어지고 배트랑 글러브가 생겼어. 강에서 떨어지고 또 게임기가 생겼어. 아버지가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그 책상에 있던 아이도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강에서 떨어뜨리고 책상을 구해다 준 거야. 유품들을. 근데 그 아이는 알리고 싶었던 거야. 나 억울하게 죽었어. 너네 아빠한테.